저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때 겪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 근래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생활 8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건이 터졌던 어버이날이 오기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오길래 일단 받았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지만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들이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문자 한 통 넣어놨었지만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지 연락을 주지 않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었죠. 밥 먹듯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라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애초부터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을 하던가. 사람 속 뒤집어지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어제 내가 술이 좀 과했었나 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 마시듯 술을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전화 많이 했었어?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당신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래 외박이 잦거나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저까지 예민해져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배고파하는 딸에게 먼저 저녁밥을 차려준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전날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보다 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날에 출근했던 모습과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전날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뻗어버려 오버이트를 해서 친구 정장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었어요. 다른 집에서 민폐를 끼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었죠.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도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많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2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다시 부르자 순간 멈칫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많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등에 그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옷 좀 치워봐봐. 등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긁혔나 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셔츠가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일을 했던 거야? 도대체 술 먹고 뭘 했길래 이래? 남편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들쳤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무언가에 긁혀 깊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편 등 뒤에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10손가락 손톱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긁혀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등 뒤에 손톱 자국 그거 뭐야? 당신 전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등 뒤에 저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상처가 났었나 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등 뒤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는 건데? 내가 괜찮다잖아. 전날에 집들이 하면서 술에 취해 놀다가 생긴 상처겠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어제 집들이 간 거 아니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못 믿겠으면 당장 내 친구한테 전화해 보던가. 자, 여기. 어제 집들이 갔던 친구 전화번호야. 확인해봐. 남편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제가 됐다고 하자 의심받는 건 싫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남편의 친구분은 어제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들이 한 건 맞다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남편과 친구분들이 집들이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은
의문만 남긴 상태로 상황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죠.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도 등 뒤에 손톱 자국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셔츠를 들추지 않고서야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누가 등 뒤를 긁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안 좋았던 감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버이날 시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 어버이날 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죠. 당신은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지 알면서 다음날 아버님 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가서 표정 관리가 될 것 같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셔서는 나한테 늦지 않게 오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말씀드려? 그럼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주던가 했어야지.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도 문제잖아. 계속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잘 알겠는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다음날 나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 등 뒤에 난 손톱 자국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설명드릴 거야?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봐선 안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받아줄 건데 바람 피웠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증거가 없어? 당신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톱 자국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일 아버님 댁에 가는 건 생각해 볼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제 기분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했었죠.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 물건들 싹 다 뒤졌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봤었는데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남편 친구 집들이 날을 제외하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아니었죠. 정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과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전날에 일찍 서둘러 오라고 했었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야 되겠니? 그런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까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야? 에이,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죠. 이번에 엄마가 가지고 싶어 하셨던 명품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아버지 낚싯대가 부족하다고 저번에 저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걸로 몇 개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기보다 부족한 음식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면서 챙기고 있었는데 시부가 할 말이 있으신지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길래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시부는 돌아오는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시간 조율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0인 가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식탁 테이블 밑에서 장난을 치던 6살인 제 딸이 기어 나오더니 발들이 자꾸 시소를 탄다며 손으로 테이블 밑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또한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망한 얼굴로 오해라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6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나리가 잘못 본 거라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어? 그냥 좀 스친 것뿐이라고. 죄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래?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정말 웃긴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식탁 밑에서 왜 저 가정부 아줌마랑 계속 다리를 비비고 있었냐고. 그만들 해라. 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손녀가 잘못 본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아이, 정말 다들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말을 못 믿어요. 나리는 이제 6살밖에 안 됐다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만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남편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가 서로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는 걸
제 딸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했지만 시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부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부는 정원에 녹화가 되고 있던 CCTV를 돌려보셨어요. 몇 분 뒤로 돌려서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모두가 앉았을 때 가정부 아줌마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남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다리를 툭 건드렸고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도 가정부 아줌마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가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딸이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은 다리를 꼬은 채 비비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식탁 밑에서 나와 손으로 가리키자 엉켜있던 다리를 급하게 풀었지만 이미 제 딸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식구들은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가정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줄 알라고. 당장 바른 대로 대답 못해? 사모님,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 머리 다 빠지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막내 며느님보다 제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등 뒤에 손톱 자국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그 말을 왜 꺼내는 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둘러싼 뒤에 셔츠를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가족처럼 대해 주셨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분류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시부모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는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줌마가 꺼낸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내 아드님한테 계속 눈길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명호 씨 옆자리에는 아가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변함없이 명호 씨를 향해 있었죠.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가씨랑 명호 씨가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명호 씨가 저한테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대범해졌고
결국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사남매 중 막내인 자기 거라며 사모님께 확답까지 받았다고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말로 저를 더 혹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120평이나 되는 평창동 주택을 거절하겠어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씨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마음을 주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 저번에 당신한테 집들이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어차피 우리 관계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라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우리 나리는 어쩌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와 남편 사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저와 가정부 아줌마를 밀치더니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뺨을 올리는데 둘째 형님의 한마디에 온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때 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들어갔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고작 저딴 가정부 아줌마한테 정을 줘? 내 마음 뺏어간 거 당장 돌려놔.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다고. 아버님, 저 나쁜 놈 때문에 저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명호,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답 좀 해보라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남편 위로 아주버님 두 분과 손이 신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아주버님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만 빨리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항상 저녁 7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쩔 때는 오전에 업무가 끝날 때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족인 둘째 형님이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먹칠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린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정부 아줌마와 둘째 형님은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가정을 깨버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었고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를 쳤지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처럼 픽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빠를 보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 안겼는데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온 건데?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가 마음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 2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당신이랑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등지며 살게 되다 보니 내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금방 식어버렸고 둘 다 내 곁을 떠나 새 삶을 찾았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 형들이랑 누나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회사에서도 부정한 관계가 있었거든. 부장님 와이프랑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살고 싶은데 병원에 찾아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고.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의지할 곳이 결국 당신 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빈털터리가 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우리 딸 나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에게 남은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전립선암 4기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전립선암이라는 게 통증도 없어서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암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하필 어버이날 때 찾아와서 저희 가족은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즐길 거 다 즐긴 뒤 이제 떠나게 될 시간이 되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그날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제 딸이 계속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저에게 재촉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제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지만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태고 저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나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매몰차게 그 사람을 걷어차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맺게 된 인연이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누구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던 때였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가끔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친정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장남 위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 그러했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만큼이나 나와 자식들 역시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 아둥바둥하길 원했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은 잘 사는 집 자식이었고 시댁에서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댁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모든 뒷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죠. 아이고, 우리 큰애 오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누구보다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얼른 집에 가서 쉬거라. 친정에는 오늘 갈 거니? 안 그래도 친정에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아 뒀구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전화 한 통 놓고 얼른 가거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 정리는 다 하고 가야죠. 어머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명절 선물이에요.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끝나시고 마사지라도 받으러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말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큰애가 이런 거 참 잘 챙기네. 이래서 큰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작은 애는 뭐하니? 음식들 얼른 챙겨주지 않고 쟤는 빠릿빠릿한 게 없어. 음식 준비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거들기는커녕 방해만 대고 말이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다, 큰일. 아휴. 동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혼나? 10년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기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동서는 유급될 판이네. 동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쨌든 동서도 수고했어. 어제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다며? 그래도 어머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음식량도 줄어들었지 뭐. 이제 동서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아? 이제 어머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큰며느리밖에 없다. 안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둘째내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준다고 해서 나만큼 잘 챙길지나 의문이다. 사업하는 집안은 명절상도 잘 차려야 복이 오는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제가 챙기면서 사업이나 잘 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큰애가 있으니 요즘 큰아들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놓여. 둘째네는 참.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우미 이모들 다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많은 음식 저 혼자 하느라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거야. 네 남편이나 너네나 아주 그냥 똑같이 잘 만났다. 가족들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만 알아서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철든다는데 네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들이 철들 틈이 있겠니? 아휴, 됐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가거라. 아유,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동서가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친정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트레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래. 역시 큰애가 나를 좀 아는구나. 작은애한테 받은 스트레스 네 덕에 다 풀린다. 내가 이래서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돈댁에 보낼 선물 준비했으니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잘 챙겨서 드리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와. 시모는 형님과 저를 많이 차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는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셨지만
형님 댁에는 고급 한우 세트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이 시댁에 하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간병은 제가 다 했고 병원비도 두 집안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지만 늘 오로지 시부모의 고마움은 시아버님과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데도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난 정말 서운해. 솔직히 계속 저러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에이, 당신 또 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우리 안 보실걸?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잘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모님 입김 들어가지. 엄마랑 아빠 입김이 제일 강력한데 당신이 그마저도 안 챙기면 내 사업 망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 아실 거야. 지금이야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고 도움도 계속 받고 있으니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10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도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형님 봐봐.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 형님 집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차별은 너무하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시댁 방문하기 불편할 것 같아. 아이, 또 그런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꺼내는 거지만 솔직히 형수님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지. 거의 형사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니까 형이 별다른 노력 안 하고서도 잘 나가는 거잖아. 아니야? 막말로 당신 집안이 내 사업 이끌어줄 수나 있어?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일 안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자신감으로 시댁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하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늘 장남, 장손으로 자신은 뒤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기만 했죠. 그나마 결혼 10년 차까지는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시댁이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댁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이나 친정에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해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땅에다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빈 땅을 처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20년 차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될 사람만 되는 거라면서 비웃었었죠. 예, 둘째네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니? 그 땅 10배는 더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신다니? 그때니 결혼시킨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느라 처분한 거 아니니? 아휴,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 궁상맞게 살았겠어?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그때 처분만 안 했어도 우리 둘째 아들도 저가댁 덕 보는 건데. 네? 궁상이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하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동서 너무 자격지심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네야 형편이 넉넉했지만 동서네는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었잖아. 동서네 부모님도 엄청 부담 느끼시고 처분하셨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시겠어? 그래. 우리 큰애가 내 말뜻을 똑똑히 아는구나. 우리 큰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내가 나쁜 시모인 줄 알겠어. 예,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기라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배뱉고 와서 받아들이는 거니? 어디 무서워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아니, 동서는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 동서네 집도 잘 살 기회였는데 그걸 날린 거잖아. 그래.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우리 큰애처럼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너는 그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 말을 받아들이니 남편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옆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안 되라고 빈다 빌어. 시댁에서는 제가 뭔가라도 기분이 나쁜 티를 낸다면 제 심보가 못 돼서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대표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의 위기를 남편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주버님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니까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네.
봐라. 이래서 형은 형이야. 둘째야, 너는 네 아주버님한테 아주 깍듯이 잘해야 되겠다. 네 남편 위기 도와준 게 아주버님 아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위기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진실이 아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죠.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장남이 잘하니까 사남이 알아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 못 살다가 어쩌다가 기회 얻은 거지. 네 형은 지금까지 평생 잘 되다가 약간 어려워진 건데 뭐가 다르겠니? 우리 큰아들이 잘 안 했어 봐. 둘째 아들이 사업 같이 하자는 거 받아줬겠어? 다들 잘하니까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왜 우리는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가 지금껏 뭘 했다고 난린 거니? 누가 들으면 무슨 시집살이도 격하게 시킨 줄 알겠다. 집도 따로 살아. 해봤자 명절 때 아니면 제대로 보인 적도 없고.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안 그러니 큰애야? 너는 여기 와서 고상하게 포미 지키면서 사는데 쟤는 무슨 쌈딱인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니? 아휴.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은 시엠이라고 해도 쟤가 저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뭐 말을 하거나 싶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 합병되면서 잘 풀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원래 어떤 집안이든지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그것도 몰라? 시댁에서는 당연 이번 일도 큰아들이 배포가 좋아서 공동대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꾸지 않았죠.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 모임에서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하게 하는 말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듣다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야. 아니, 그럼 어째? 당신이 참아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옛날 분들은 뭐라고 해도 장남이 우선이신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형이랑 형수님이랑 그러는 건 좀 속상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장남 기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별뜻 없을 거야. 뭐?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운 자식이야? 자식은 누구나 똑같아. 우리 애들도 키워보니 당신 알잖아. 당신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러시지 않겠어? 지금도 봐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자식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애들은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서 불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고 머리 아프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불편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서 해결해봐. 남편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어 부당한 언행을 듣고 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엄마도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가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처분한 줄 알았던 땅이 전혀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정리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예, 너 이번에 친정유산으로 10억 넘게 받았다며? 혹시 그거 다 어디에 쓸 거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기왕이면 잘 써야 너희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도와줄 친정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 너는 천하의 고아가 아니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아주버님 추징금에 좀 보태줘라. 네? 거기에 왜 제가 보태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거 함부로 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네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게 잘 사는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래, 네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어? 네 남편 사업도 아주버님이랑 잘 돼야 그것도 슬슬 잘 풀리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탈세 추징금으로 나왔던 돈 있다. 거기서 6억 정도만 처분을 해주렴. 탈세까지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돈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두셨길래 추징금까지 못 내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저보다 형님이 훨씬 더 잘 사시고 형님이라면 잘 도와줄 친정도 있잖아요. 그냥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왜 나서가지고 뒤엉키세요? 아휴,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재수씨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6억이 무슨 껌값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도 들고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아휴, 싫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다. 대신 여기 내주기 싫으면 이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당장 짐 빼. 시모는 아주버님의 탈세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죠.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심해졌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의 유산을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의 추징금으로 보태라는 말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의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너는 이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손에 꽉 쥐고 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집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그걸 한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 네가 그 큰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꽁돈처럼 온 거잖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매번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넉넉하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도 무시하시면서 그 땅값 오르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웃었던 게 어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탈세금을 내자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어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추징금 안 낼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렴.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넌 이제 아웃이다, 아웃.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 엄마가 내쫓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 놔줄 거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이 되었죠.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자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얘, 너는 어떻게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니? 왜 이번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아주 그냥 이혼했다고 다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 네 전 남편 보험 어디다 들었는지 알고 있지? 그거 수익자 변경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곧 가면 그거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른 바꾸자. 그걸 왜 바꿔야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해보셨어요? 남편은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 말하세요. 혹시 남편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보험금 타령하시는 걸 보니 아드님 아프신 거 하나도 슬프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왜 안 슬퍼? 충분히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 보험금 받아야 우리 큰아들도 빨리 추징금 내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무튼 보험계약 좀 변경하자. 변경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서 끝내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아드님이랑 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아드님 두 분 아니세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어야죠. 내가 왜 둘째 아들을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 너도 엄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너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모는 끝까지 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오로지 큰 아들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후회를 해보았지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엄마가 하도 형만 챙기길래 엄마 몸은 하나고 자식은 둘이니 그냥 첫째부터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네. 우리 집은 평생 형만 보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네. 결국 이혼한 전처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생각보다 더 너무하시네. 어쨌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당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보험금이랑 가지고 있는 집, 차도 모두 당신 명의로 하고 싶어. 부모님 성화에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서류로는 아직도 부부잖아.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보다 고생한 건 당신이겠더라고.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가더라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그리고 적은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두었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통연락이 닿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너희랑 할 얘기가 있었다. 혹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 사망보험금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아주 그냥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었어. 이제 집이 넘어갈 판국이라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갚을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사업은 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안 되세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오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지 마시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거라.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면서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렴.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사업도 영 형편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더라. 내가 미쳤지. 큰애라고 매번 감싸 안고 살았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줘. 아니요. 절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남편 마지막 유언 들어보셨던 적 없으시죠?
그날도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아들 마지막 모습도 못 보셨잖아요. 그때 절대로 당신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우리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 남기고 갔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들은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남겼을 리가 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다오. 시몬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사업은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실감도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은 마치 시댁 식구들을 짝사랑하듯이 홀로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덕에 저희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모두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일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34살 부천에 사는 여자입니다. 5월이 되면서 주변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새삼 3년 전에 겪은 사연이 생각나 두서없지만 적어보려 합니다. 3년 전 이맘때쯤 결혼식을 올렸었고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니 새삼 시간 가는 속도에 놀랐네요. 어릴 적 일찍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계십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지 감이 오지는 않지만 엄마 노릇과 아빠 노릇을 하면서 무척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또 한성질하는 딸의 성격을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토목 기사인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다 할머니의 권유로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왜 아빠 인생을 어린 내가 끼어들었는지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부탁으로 맞선에 나간 아빠를 하교하고 친구들하고 거리에서 딱 부딪히고 말았고 다른 여자가 아빠 옆에서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자 눈이 뒤집혀 아빠에게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힘이 났는지 아빠 옆에 있는 여자분을 홧김에 밀어버렸고 그분은 그대로 넘어지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출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발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뭔데? 아빠 옆에 있어? 진짜 완전 싫다.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건데? 아무리 외롭더라도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정말 없는 건 아니잖아.
하나뿐인 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엄마 보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해. 쪽팔려서 학교 가기 싫어. 완전 이상해, 아빠. 화영아, 진정하고 아빠 말 들어봐. 그렇다고 어른을 밀치면 어떡하니?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딸아이가 너무 놀랐나 봐요. 화영아, 진정하고 아빠 말 들어봐. 아빠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안 만날 거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제 다신 만날 일 없어. 아빠는 우리 화영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영아, 화가 난다고 처음 본 어른을 밀고 그러면 안 돼. 화영이가 이렇게 싫어한 줄 몰랐네. 이제 알았으니까 할머니한테도 제대로 말해놓을게. 화 풀어, 딸.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맛있는 저녁 먹고 들어가자. 고작 11살이었고 그 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아빠는 외롭지 않았을 텐데 철없을 때 했던 말들을 아빠는 지금까지도 가슴에 기억하고 계시는지 곁에 누군가를 두신 적이 없었고 좋은 분 있으면 만나시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 누굴 만나냐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싫었던 어린 꼬마가 20여 년이 훌쩍 넘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소개할 만큼 부쩍 컸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 반을 연애한 끝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야 했지만 선뜻 아빠에게 남자친구 존재를 말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단둘이 살다 보니 서로 끈끈하게 챙기면서 못할 말 없이 잘 지냈는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모든 상황이 짜증났던 전 아빠와 서먹하게 되었고 20살이 되던 해 아빠의 충격 발표로 더 이상 살갑고 다정한 딸 역할은 안 했습니다.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일은 성인이 이제 막 된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으며 마치 아빠가 절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말 같았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땄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도로 건설부터 주상복합 건물까지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 회사에서도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었고 아빠도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언제 해외에 나가겠어. 이때 해외 나가면서 머리도 식히고 월급도 지금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딸만 허락해주면 아빠는 나가서 일해보고 싶어. 너도 이제 독립도 할 나이가 됐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니까 아빠가 마음이 조금 놓인다. 힘든 일 있으면 고모한테 많이 물어보고 우선 3년만 가서 하고 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안 될 말이지. 고모는 가족 없어? 나 신경 쓸 시간에 고모 자식들은? 지금 아빠 말 무슨 뜻으로 들리는 줄 알아? 나만 고모한테 맡기고 훌쩍 떠나겠다는 소리로밖엔 안 들려. 이제 다 키워놨다고 끝인 거야? 가족이라고는 아빠하고 나밖에 없는데 아빠가 해외 가서 살면 난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 나만 남겨두고 정말 인도에 가고 싶어? 아무리 일이 좋다지만 난 허락 못해. 돈은 이제 나도 벌고 그냥 아빠 일 쉰다고 해.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동안 일하고 집 밖에 모르면서 살았잖아. 친구도 가까이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그땐 나도 어렸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좋아하는 자식이 어딨어. 지금은 컸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애인도 만들면서 여가도 즐기고 편히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래,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 좀 쉬자. 평생 일만 하다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남들은 자기 돈 들여서 여행 다니는데 아빠는 돈도 벌고 외국에서 살아도 보고 얼마나 좋아. 한국 오면 경력도 쌓이고 회사에서 숙소며 비용 다 대주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자주 한국 올 테니까 이번만은 아빠 의견 좀 들어주라. 아빠는 한국이 싫어. 그냥 잠깐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 일을 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딸이 이해해줘. 아빠는 토목기사로 해외 파견 근무를 10년이 넘게 하고 계세요. 제가 성인이 돼서 홀로 독립할 수 있게 되자 돌연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다고 알렸고 직장에 취직되자마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식구 사는 거라 크게 돈이 필요한 것도 없고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빠의 충격 발표에 어안이 벙벙했죠. 아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인도네시아로 떠났으며 그 이후로 저와 아빠는 남보다 더 못한 부녀지간이 됐어요. 아빠는 매일 한 통의 전화나 문자를 남겼지만 전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독하게 버티다가 하루는 문자와 연락이 없었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고 회사를 통해 겨우 알게 된 사실이 아빠가 일을 하다 건설 현장에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고 다리에 수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매일 오던 연락이 없으니 전 더 걱정이 됐었고 아빠와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입원했다면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줘? 그러고도 아빠야? 그 전에는 지겹도록 매일 문자며 전화했으면서 아빠는 정말 나를 끝까지 이기적인 딸로 만들 작정이구나. 이러니 내가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짜 어떻게 된 줄만 알았다고. 아빠 잘못되면 나는 앞으로 못 살아. 내가 착한 딸도 아니었는데 효도할 기회는 주고 가야지. 이제 매일 문자랑 전화하면서 아빠 귀찮게 할 테니까 그동안 딸이 얼마나 귀찮았을지 당해봐.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래? 수술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쳤길래 수술까지 해? 거기 의료시설 좋아? 한국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이 그래? 아빠 수술했다고? 그렇게 말한 직원 누구야? 아빠가 당장 뭐라고 해야겠네. 수술도 아니야. 철이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살짝 아빠 무릎에 긁혀서 찢어졌어. 그거 꿰맨 거고 그게 수술은 아니지.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아. 아무렴 아빠 같은 귀한 인재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함부로 하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정말 튼튼해. 이번에 아빠가 우리 딸 생일 선물로 좋은 거 보냈어. 20대 여자아이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한다던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생고생했다. 그런데 고작 가방인데 무슨 가격이, 아유. 아빠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매장 직원한테 묻고 또 묻고 얼마나 시간을 끌었는지. 그래서 매장 경호원이 아빠가 결제할 때까지 뒤에서 노려보더라니까. 넌 절대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런 거 사지 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그냥 가방도 이쁜 게 많던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지? 우리 딸이 예쁘게 들 거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아. 아빠는 본인이 힘들게 해외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는 비싼 가방 사는데 써도 되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은 더 좋은 데 쓰라며 아끼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살 생각을 했는지 놀랐어요. 본인은 물건을 사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제일 싼 애인도 그냥 한국에서 많고 그냥 불편하게 지내시면서 연락도 안 하는 매정한 딸한테는 왜 이렇게 막 퍼주시는지 그동안 연락을 못한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매번 부모님의 사랑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알게 되니 참 늦게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성격 같아서는 가방 필요 없이도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가방을 사기까지 아빠가 물어보며 공부하고 가격에 놀랐을 생각을 하니 차마 왜 선물했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는 말만 했으며 그 계기로 아빠와 사이가 좋아졌고 아빠는 차가운 딸의 마음이 녹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슴없이 부탁을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을 택배로 보내라는 것이었고 1년이 넘게 해외에 있는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으니 얼마나 한국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그 후로 아빠는 해외에서 살이 찌고 전 인도로 보내는 택배 싸기 달인이 되었습니다. 20대는 그렇게 아빠와 티격태격하며 보냈고 어느덧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시기가 왔네요. 그쯤에 제 곁에 있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아빠에게 영상통화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해줬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점점 회사에서 맡으시는 직책들이 많으셨고 아빠는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 주에 시간을 몰아서 빼신다 하시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와 예비 신랑에게 미안해했어요. 이런 사정을 아시는 예비 시부모님들은 배려를 해줬고 상견례는 영상통화로 하기로 했으며 오히려 아빠 없이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절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인자하셨고 딸이 없으시다며 절 딸같이 대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찾아간 날은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이란 게 어떤 건지 알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는 절 보시고는 그 후로 어머님은 밑반찬을 남편을 통해 보내와 주셨고 항상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밖에 못 해준다고 아쉬워하셨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아빠에게 알렸는데 아빠는 결혼 일주일 전에 도착하실 수 있고 2주의 시간을 빼겠다고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나오셔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시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크게 시간을 빼신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드디어 아빠가 오시는 날 예비 신랑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으며 처음으로 두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됐어요. 아빠는 진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진호 씨 역시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아빠와 함께 일주일 일한 시간을 있어주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 당일날 보기로 하고 진호 씨의 제안으로 강원도에 펜션을 잡아 놀고 오니 아빠와 진호 씨가 무척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족이라는 게 새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덧 순식간에 결혼 당일이 왔습니다. 아빠는 떨리는지 그 전날 밤 한숨도 못 잔 얼굴처럼 푸석했고 손에 땀이 흥건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손에 데일밴드가 붙여 있자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대답을 안 해주셨고 나중에 신랑한테 물어보니 아침부터 아빠가 신랑에게 손에 붙이는 밴드가 있냐며 물었대요. 신랑은 친구를 통해 편의점에서 밴드를 사다 드렸다고 했고 그 밴드를 본인 손에 붙이시길래 신랑이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고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식장에 올라가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손이 울퉁불퉁하고 찢어진 데가 있어서 우리 딸 예쁜 드레스 입고 처음 잡는 손인데 내 손이 너무 엉망이어서 피라도 묻으면 안 되지. 오늘같이 좋은 날. 그래서 밴드라도 붙여서 가려볼까 하고 붙이는 건데 너무 티나나? 아빠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고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아빠와 시부모님이 모이셨고 두 분이서 가까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악수를 청하는 시부의 손을 넋놓고 바라만 보셨고 제가 아빠의 어깨를 툭툭 치자 그제서야 아빠가 가서 살며 아빠가 아무렴 아빠 같은 귀한 가족 사진을 찍고 드디어 식을 시작하는 안내 소리가 들렸고 아빠와 나란히 식장 입구에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아빠의 밴드가 만져져서 또 한 번 울컥할 뻔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고 아빠와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했고 뒤따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직원분께 사회자에게 5분만 시간을 끌어달라며 전해달라 했고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회자와 직원은 혼자 입장하라며 재촉했어요. 하지만 혼자 식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아빠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두웠던 예식장 안이 완전히 정전이 됐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장은 난리 시장통이 되었고 사회자의 진정시키는 안내 멘트가 나왔지만 하객들은 뒤엉키며 식장 안을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안 가려고 버티는데 손을 잡는 순간 밴드의 촉감이 느껴졌고 아빠의 손인 줄 알자 서슴없이 손의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는 지하에 있는 차로 절 안내하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빠에게 물었지만 그렇게 단호한 아빠의 표정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차를 몰고 온 곳은 엄마 산소였고 긴장이 풀렸는지 엄마를 보자 땅에 주저앉아 묘를 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빠를 바라보는데 아빠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자 소름이 돋고 말았고 도저히 시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 우리가 딱 그러네. 여보, 내가 방금 누굴 본 줄 알아? 내가 미쳤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화영이를 시집 보낼 생각을 했다니. 그 사람들은 똑같더라고. 근데 아마 나는 얼굴도 까맣고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본 것 같아. 당신하고 우리 둘째를 죽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것도 우리 화영이 시부모님으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며 살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죽여놓고 웃으면서 태연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불화가 치밀어서 그 식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때 이후로 다시는 마주치질 않길 바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 화영이 시부모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 도저히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화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식장 안을 다 정전시켜버렸네. 여보, 나도 데려가. 화영아, 이제 어쩜 좋니?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의 자식을 사랑한 거야?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널 거기서 빼내와야 했어.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시부모님들 아시는 분이셔? 왜 진우 씨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어? 아빠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섬뜩했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7살 때쯤 둘째가 생겼고 엄마는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개모임을 했으며 2천만 원 개에 매달 100만 원을 내는 개모임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쓰지 않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엄마는 열심히 개를 부었다고 했고 둘째가 태어나기 막달에 개돈을 받을 차례가 왔었대요. 엄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개주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고 개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엄마의 전화를 피하자 엄마는 그때부터 자신이 임산부인지 모르고 밤낮으로 개주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빠가 처음에 하지 말라며 말렸었던 적이 있어서 개돈을 떼인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했으며 결국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함께 개주를 찾는데 개주의 집에서 진우 씨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고 엄마와 아빠는 진우 씨 어머니에게 개주 어딨냐며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 자신이 개주 집에서 나와놓고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고 아빠는 경찰을 불러 개주의 집을 열고 들어갔지만 정말 개주는 없었습니다. 봐봐요.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나도 개돈 떼어서 온 거라니까. 내가 집 비번을 알아서 혹시나 하고 개주가 있는지 보러 온 것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어린 엄마,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초반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도 개주 잡으러 온 거니까 이건 나요. 경찰 아저씨, 나 피해자니까 집에 가도 되죠? 그럼 개모임 하셨던 사람들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겁니까? 모여서 고소라도 해야죠. 우리 아내 개주 잡는다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녀요. 다음 달이면 애도 나오는데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개주랑 친구분이셨다면서요. 짐작 가는 거 없으시면 이거 고소해서 재산 압류라도 걸어야죠. 피해자라면서요. 분하지도 않아요.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막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아이고, 내가 친구를 어떻게 고소해요? 나도 피해자인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모임 사람들은 나도 다 몰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쩌나. 어린 엄마가 안타깝겠지만 어쩌겠어. 고소한다고 해도 초범이고 이게 다 자기 재산으로 해놨겠어? 가족들 명의로 돌려놨겠지. 그리고 이혼했으면 끝이야. 돈 못 찾아.
그냥 불우이웃 도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게 산모한테도 아저씨한테도 좋지 않겠어? 고소하면 뭐해? 어차피 집행유예야. 재판하면서 힘 다 빼느니 어린 엄마가 그냥 포기해. 내 말이 맞다니까. 난 바빠서 이만 가요. 두 분이서 짰죠? 같이 제 갯돈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그날 개모임 하면서 언니가 그랬어.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 너무 친하다고. 개주 옆에 딱 붙어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핸드폰 줘봐요. 분명 최근 통화에 개주랑 통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돈 부은 게 얼만데 고소를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친구고 뭐고 당장 고소한다고 나와야 할 판인데 엄청 수상하네요. 아유, 어린 엄마야.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죽겠지만 난 그 돈 없어도 살거든. 행패 부릴 거면 개주 찾아서 해. 괜히 재수없게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개주집 한번 찾아왔다가 이게 무슨 그렇게 시모가 간 후 엄마는 그날 밤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뱃속의 아이는 살려보려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해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아파서 돌아가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예비 시모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고 당장 시모에게 달려가 엄마에게 막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아빠의 입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데 개모임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장례식장에 왔고 모든 걸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아빠는 대송통곡하며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가 개주와 시모를 법적인 둘레 안에서 죄를 받게 해주려 했지만 당사자인 아내가 죽었고 법은 엄마 편이 아니었고 가슴에 묻었다고 했네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그 사람들은 봤으니 아빠는 분노가 극에 달했죠. 어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개모임 사람들 설득해서 고소하자고 해봤는데 도대체 얼마나 갯돈들을 받았길래 이 뽕끝 안 해요. 저한테도 2천 주고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개모임 다시 들라면서 연락 왔었어요. 소문으로는 그때 친했다는 그분하고 개주하고 둘이 짜서 현진이 갯돈 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서 나눴다고 몇몇 개 언니들은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모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고소를 하면 받은 돈 돌려줘야 할까봐 다들 쉬쉬하네요. 현진이만 못 받았거든요. 저도 할 말 없죠. 옆에서 아무 힘도 못 댔는데 만삭인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큰 난리를 쳤으니 현진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애는 또 무슨 죄야? 착해서 남 싫은 소리도 못하는 아인데 뭐라 위로의 말도 못 꺼내겠어요. 현진이가 마음도 어리고 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사람이 무섭네요. 아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아빠는 20년도 지난 옛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빠의 분노와 억울함이 저에게까지 다가왔고 아빠와 이대로만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식장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빠가 제 손을 잡고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말에 화를 냈고 차를 몰고 식장으로 갔어요.
내가 이 결혼을 막는 이유는 지난 과거 때문이야. 화영아, 진호가 마음에 걸린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도 그걸 바랄 테고.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네가 좋다면 진우랑 결혼해라. 아빠,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랑 같은 거 없어도 돼. 그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은 평생 가잖아. 나 결혼 안 해. 누구 때문에 내가 엄마랑 동생을 잃었는데. 식장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으며 저를 기다리는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어가면서 어떻게 엄마의 복수를 해줘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 돈으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영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옷은 이게 다 뭐고? 그나저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니? 세상에 누가 배전실에 들어가서 전선을 모두 끊어놨다고 하는데 화영이 너는 짐작 가는 사람 없니?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없어져서 누가 데려가기라도 한 줄 알았잖니.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별일 없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했었어. 당신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이현진이라는 이름 아세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사시면서 현진아 하시면서 불렀다는데 기억해 보세요. 안 그럼 죽은 현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아들까지 잘 낳아서 장가도 가고 며느리도 볼 뻔하고 손주까지 봤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현진 씨는 그러지 못해요.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단 말 아세요? 내가 무심코 했던 지난 행동들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26년 전 개주랑 짜고 개돈 안 준 적 있죠? 지금 와서 그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 현진 씨는 그 돈 때문에 죽었어요. 그 돈이 우리 엄마 미래였고 우리 가족 희망이었는데 개주랑 짜고 개돈 해먹으니까 부자 되셨어요? 솔직히 진호 씨가 집 팔 돈도 없어서 제가 보탠 거 아세요? 사람도 세상 떠나게 한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살면 아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도 못 해줘요? 그럴 바엔 그냥 정직하게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엄마 나랑 옆에서 사진도 찍고 예쁜 드레스 입은 내 모습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 뱃속에 아이 있었던 건 아시죠? 죄책감이라는 거 못 느끼며 사셨겠지만 앞으로 똑바로 기억하시면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진호 씨, 우리 이 결혼 못해. 안 할 거야. 혹시라도 당신 어머님이 거짓말로 이야기할까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결혼을 못하는지 다 말할게. 당신 어머님하고 개주랑 사기를 쳐서 우리 엄마 개돈 나눠 가진 것 때문에 그 충격으로 엄마랑 동생이 죽었어.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고 하늘에 감사할 뿐이야. 결혼을 안 했으니 축의금을 못 받겠네. 아들 장가 보내서 축의금으로 목돈 좀 챙기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당신 며느리 못 보게 할 거니까. 진호 씨도 사람이면 엄마가 한 짓 용서하면 안 돼.
그때 일은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며 사과하마. 네 시애미도 한동안 알았었어. 자기 탓 같다면서 꿈에도 나온다고 말이야.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후회도 소용없겠지.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집 앞까지 찾아가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잖아요. 제 아내 그때 만삭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문전박대 하시더니 꿈에도 몰랐네요. 개주랑 같은 부류인걸요.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이런다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아닌데. 아빠 말처럼 아무리 여기서 누구 잘못이냐 따지고 어떤 변명을 해도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나마 이 결혼이 이렇게 끝난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시모가 야속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거라며 스스로 저를 위안 삼았던 것 같아요.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좀 더 컸고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개돈 잃을 수 있고 괜찮다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시모의 거친 말들과 행동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그 바람에 평생을 혼자 사셨고 엄마의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 일에만 매진하면서 해외 근무까지 한 거였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집안과 엮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호 씨는 회사를 옮겼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 의절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쪽 집안이 그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고 또 어쩔 땐 후련하고 더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빠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 근무는 나가시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저와 함께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남은 가족이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하늘에 계신 엄마에 대한 효도인 것 같아 열심히 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나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나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된 거지 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나 뒤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